예, 오늘은 제8장 시와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페이지는 136페이지. 시와 이야기. 자, 이게 제8장입니다. 오늘은 8장과 9장에 대해서 한번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시와 이야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시라는 것도 하나 이야기죠. 그러니까 스토리가 있다는 거죠. 이야기라는 것은.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야기를 통해서 어떤 그 공감, 감동, 활력 이런 걸 줄 수가 있는 거죠. 또는 재미와 즐거움 이런 것도 줄 수가 있죠. 그런 것들도 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이 이야기를 통해서 공감과 위안도 줄 수 있습니다. 위안. 자, 이런 것도 이런 걸 이제 우리가 소극적 효과다 볼 수 있겠고, 또 가치를 생산하고요. 그다음에 미래를 열어보는 힘이 있죠. 미래를. 자, 이것은 이제 우리가 일종의 적극적 기능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시와 이야기를 이제 보면요. 그래서 어린 시절에 136쪽에 보면 할머니나 어머니가 노래를 불러주고 옛날 이야기를 들려주죠. 그러면 이제 배도 낮고 잠도 슬슬 오곤 했다 이런 말이 나오죠. 그래서 그 이야기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이제 그런 흥미 또 재미와 즐거움 세 번째 줄에 있죠. 또 공감이라는 말도 네 번째 있습니다. 그런 이야기도 쭉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야기라는 것은 하나의 그 유의적 효과 거기 그 밑에서 6째 줄 정도에 가면 이야기는 사람의 몸과 마음을 효과적으로 움직이게 하는 마법과 같은 효과를 가지고 있다 이런 말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야기라는 게 이제 일종의 사람의 그 마음을 움직여주는 그런 마법과 같은 효과를 이야기는 가지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게 이제 이야기의 중요한 특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게 좀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136쪽의 마지막 줄을 보면 136쪽의 마지막 줄을 보세요. 136페이지의 마지막 줄입니다. 거기에 이제 보면 그래서 이 공감과 위안이라는 게 또 중요하다는 거죠. 공감과 위안. 자, 그래서 이런 그 공감과 위안을 통해서 이게 소극적 효과 지금 아까 풀겠죠? 소극적 효과. 자, 그리고 적극적 기능 오른쪽 보세요. 은 137쪽의 첫째 줄 가치를 생산하고 미래를 열어보는 힘이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야기를 통해서 이제 그렇다는 거죠. 137쪽의 두 번째 단락을 볼게요. 그래서 관련성을 부여하고 전후 맥락을 발견하고 개별적인 사건을 결합을 해서 의미화에다 동그라미 쳐주세요. 의미화라고 써놨죠. 137쪽에. 자, 이런 의미화를 하고자 하는 인간의 욕망을 대변하는 것이 서사성이라는 거예요. 서사성이라는 것은 일종의 시간의 흐름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야기라는 것은. 서사성이죠.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이야기와 관련된 것이 137쪽에 두 번째 단락 한 10줄쯤 쭉 내려가면 정지용의 고향, 향수 이런 작품들이 그렇다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린 시절 뛰어놀던 공간, 그러니까 특히 이제 정지용의 향수 같은 경우는 옥천이라는 지역에서 정지용이 뛰어놀면서 썼던 시 아니겠습니까? 또 백석의 여승이라는 시가 있어요. 통영이라는 거. 이런 것도 있죠. 여승은 합장하고 절을 했다. 이렇게 시작되죠. 여승이라는 시를 보면 여승은 합장하고 절을 했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가 진행이 됩니다. 시작이 됩니다. 여승은 합장하고 절을 했다. 그 다음에 가지취의 냄새가 났다. 가지취의 냄새가 났다. 자, 이렇게 이제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은 이제 이야기를 환기시키는 힘이고 남편과 어린아이를 잃고 여승이 된 여인, 또 타지에서 만났던 천이라는 여인에 대한 진술, 이런 것들도 이제
비애감을 주고요. 또 이용하기 낡은 집이라든가 풀벌레 소리 가득 차 있었다. 이런 것들도 다 그런 어떤 그 뒤 넘겨보시면 이주민의 고난과 비극적인 서사 이런 것을 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138쪽입니다. 그래서 이야기는 기억을 다시 재구성하고 조직화하는 과정에 의해 발생한다는 점에 초점을 맞추면 발화자, 그러니까 말을 하는 사람이죠. 138쪽에 그 발화자 셋째 줄에 있죠. 발화자라는 것은 일종의 스피커라고 보시면 됩니다. 스피커, 말을 해주는 사람. 그래서 이 발화자로서 시인만을 강조하기 쉽지만 이야기의 발생과 효과의 측면에서는 독자가 수신인이죠. 그 중요한 역할을 한다. 화자와 청자는 이야기의 생산과 향유에 모두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런 것들이 이제 상당히 또 중요한 특징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렇게 이제 볼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이제 그 좀 내려가다 보면 138쪽입니다. 밑에서 한 8, 9째 줄에 움베르토 에코 나오죠. 장미의 이름을 쓴 독자에 의해서 시행되는 것을 외연적 조작이라고 한다. 외연적 조작. 독자에 의해서 이야기가 시행이 되는 걸 이렇게 이제 표현한다고 합니다. 외연적이라는 것은 독자에 의해서 이야기가 독자에 의해서 나오죠. 시행되는 것이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내용들이 쭉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시가 나오죠. 거기 139쪽에 보면 이제 이야기를 포함한 시에서 백석과 이용학의 시가 나옵니다. 거기 이제 백석의 북방에서라는 시가 이제 상당히 긴 시가 쭉 나오고 있습니다. 거기 보시면 139쪽에 아득한 옛날에 나는 떠났다. 부여를 숙신을 발해를 여진을 요를 금을 해갖고 쭉 나오는 게 있죠. 그러니까 이 백석의 시를 이제 보면 139쪽에 이것은 개인의 경험과 민족의 그런 과거 역사가 겹쳐져 있죠. 자, 이런 게 이제 백석의 이제 특징이죠. 그래서 그런 감각과 경험을 이야기로 만들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 게 이제 그 하나의 특징이죠. 그래서 이제 북방 민족과 국가 뭐 이런 것들 자연물을 호명을 해서 이제 역사적인 시간을 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여기에 등장하는 나는 이렇게 나오는데 이연의 나 이렇게 나오죠. 이건 바로 역사적인 화자라고 볼 수 있어요. 그냥 화자가 아니고. 그래서 그런 내용으로 이제 볼 수 있겠고. 그래서 과거의 기억을 그러니까 과거의 기억을 거기다 필기 좀 하세요. 139쪽에 현재의 시공간 속에서 환상적으로 그런 것들을 현재의 시공간 속에서 환상적으로 이렇게 펼쳐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환상적으로 펼쳐 놓는 거죠. 그래서 이제 어떤 누추한 현재 삶을 이렇게 이제 구제하는 거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 내용이 이제 되겠고요. 넘겨보세요. 140쪽. 그래서 이제 이런 백석의 시라고 하는 것 자체가 어떤 근원적인 어떤 감정 이런 것들을 이제 통제하는 방식 이런 것으로 쓰여져 있습니다. 백석의 시가 그렇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정리가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밑에 백석은 140쪽 보세요. 위의 작품에서 아득한 옛날에 나는 떠났다 이런 걸 반복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 한반도와 북쪽에 광활하게 넓게 펼쳐진 민족의 역사를 쫙 펼쳐놓는 그런 이야기가 쭉 나오고 있습니다. 뭐 그런 내용은 여러분 읽어보시면 되겠고 141쪽에 보면 두 번째 단락에 그래서 백석은 조선 반도와 만주 일대를 떠돌아다녔으며 러시아 중국에 이르기까지 두루 여행을 했다.
이런 말 나오죠. 그래서 이런 낯선 곳에서의 체험을 이제 잘 시에다가 적어놨다는 겁니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142쪽에 보면 이제 이용학의 낡은 집이라는 시가 또 있어요. 145쪽에 이쪽에. 그래서 이것도 이제 142쪽의 마지막 줄에 보면 북방의 이주민의 삶의 모습을 하나의 이야기로 꾸며준다. 그러니까 이런 걸 우리가 이제 소우주라고 그래요. 소우주. 좀 필기를 좀 해주세요. 이게 지금 갑자기 또 글자가 또 뭐 잘못 만들어져가지고 안 나오네. 안 써지네. 소우주라고 그래. 이런 걸 소우주. 이 북방 이주민의 삶의 모습이 우리 민족 전체의 이야기거든요. 이런 걸 소우주, 마이크로코스미라고 이야기합니다. MICROCOSM이죠. 그래서 이제 이 털보의 이야기가 우리 민족의 이야기라는 거죠. 143쪽에 보면 그런 이야기들이 쭉 나오고 있으니까 읽어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거기 143쪽에 두 번째 단락에 이용하게 풀벌레 소리 가득 차 있었다에서도 북방 이주민의 고난을 엿볼 수 있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주민들의 이런 그 고난, 이런 것들이 우리 민족 전체의 고난과 똑같다. 이런 얘기고요. 144쪽에 보면 최근의 작품들, 최정예와 박원순의 시라고 나오죠. 최정예의 나는 짜장면 배달부가 아니다라는 시가 또 있습니다. 여기 보면 화가가 되고 싶었다 이렇게 나왔죠. 여기 그 144쪽을 보세요. 화가가 되고 싶었다. 대학 때는 국문과를 그만두고 미대에 가야 한다고 생각했다. 4년 내내 그 생각만 하다가 결국 못 갔다. 병아리를 키워 달게 되자 그걸로 삼계탕을 끓였는데 못 먹겠다고 우는 사촌을 그리려고 했다. 내가 그리려는 그림은 늘 누군가가 이미 그렸다. 짜장면 배달부라는 그림. 밖에서 불꽃을 튀기며 오토바이가 달려가고 배달 소년의 머리카락이 바람에 나부끼자 짜장면 면발도 덩달아 불타면서 쫓아갔다. 나는 시 같은 걸 한 편 써야 한다. 왜냐고? 짜장면 배달부 때문에 우리는 뭔가를 기다린다. 우리는 서둘러야 하고 곧 가야 하기 때문에. 사촌은 몇 년 전에 죽었다. 심장마비였다. 부르기도 전에 도착할 수는 없다. 전화 받고 달려가면 퉁퉁 불어버렸네. 이런 말들을 한다. 우리는 뭔가를 기다리지만 기다릴 수가 없다. 짜장면 배달부에 대해서는 결국 못 쓰게 될 것 같다. 부르기 전에 도착할 수도 없고 부름을 받고 달려가면 이미 늦었다. 나는 서성일 수밖에 없다. 나는 짜장면 배달부가 아니다. 이런 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작품이라는 것은 이제 화자가 되고 싶었던 이제 화가가 되고 싶었던 이야기를 이렇게 쭉 써놓은 거죠. 그런 내용으로 이제 쭉 이야기를 자기 서술적인 방식으로 자 145쪽에 이제 나오죠. 마지막 두 번째 줄에 이상한 고백이 나는 짜장면 배달부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개인의 이야기가 좌절된 그런 꿈 이런 것들을 써놓은 거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박순원의 용문 고시텔 3이라고 하는 시가 또 있죠. 여기 보면 145쪽에 이 오래된 건물은 귀신천지다. 옆 방문이 세게 닫히면 내 방문이 찰칵거린다. 지하에 있는 노래방 귀신이 새벽 2시까지 쿵짝거린다. 그래도 인간도 귀신도 안중에도 없는 폭주적 귀신보다는 낫다. 옥상에는 고양이 귀신, 옆방에는 코고는 귀신이 산다. 나는 술 먹는 귀신이다. 열쇠 잃어버리는 귀신이다. 앞방에 이혼한 에로비디오 귀신이 유일한 친구다. 희나라 까먹는 소리로 풍을 치다가 곧장 노래방 귀신이 된다. 고개가 외로 꺾이고 다리도 저는 귀신은 뭐해 먹고 사는 귀신인지 모르겠다. 구두도 열심히 닦고 이를 닦는 것도 몇 번 보았는데 내가 짐짓 안녕하세요 똑 떨어지는 인간의 말로 인사를 하면 흘깃 귀신의 눈길로 받아준다. 제대로 된 귀신이다. 이 건물은 많이 낡아서 가벼운 귀신들이 기대고 있기 좋다. 그래서 고시텔에서 이제 사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귀신이라고 지칭을 한 겁니다. 실제 귀신이 아니고 재치 있게 썼다는 거. 거기 그 146페이지 두 번째 줄에 위트 있게라고 할 때 위트가 재치란 뜻이면서 재치는 위트라고 그래요. WIT. 그래서 오래된 건물에 지내는 사람들의 이야기에는 그런 필요가 있지만 비애와 절망으로 떨어뜨리지 않으려는 시적인 의도가 있다. 이렇게 나오죠. 자, 147쪽. 그래서 결국은 이 시도 이제 그 두 번째 줄의 끝에 오래된 건물에 거주하는 천태만상의 인간들에 대한 열과 반복이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자, 3번 147쪽에 이야기의 힘과 시의 가치 나오는데,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도 이제 보면 그 잠수종과 나비라는 수기록을 출간한다 이렇게 나왔죠. 도미니크 보비가. 거기 148쪽에 보면 소통에 대한 갈망과 표현의 의지는 그만큼 인간 존재의 절실한 문제다. 거기다 밑줄 쳐놓으세요. 148쪽의 첫째 줄에 소통에 대한 갈망과 표현의 의지. 그래서 눈 깜박임의 시간 길이 횟수로 알파벳을 정해서 이제 만들어가던 시간이죠. 이게 이제 수기록이죠. 손으로 기록했다는 거죠. 이런 걸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일종의 뭐랄까요, 그 루게릭병 이런 거에 걸리면 눈만 깜빡이잖아요. 눈만 깜빡이 글을 쓸 때. 그래서 눈 깜빡인 걸 통해서 그 받아서 이제 글을 쓰는 거예요. 그런 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유발 하라리는 그 밑에 있죠. 인류가 진화를 거듭하며 다른 생명체와 다르게 존재할 수 있었던 이유가 허구에 대한 집단적인 믿음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유발 하라리는 이제 그 사피엔스라는 그 책이 있죠. 소설이. 그래서 이제 그런 인간의 그 허구성의 창조. 거기 148쪽의 밑에서 여섯째 줄을 보세요. 동물과 다른 거기 밑줄 치세요. 허구성이 창조와 믿음의 인류의 역사를 발전시키고 인간을 진화시켰다. 이렇게 나오고 있죠. 그래서 이런 혁명적인 서사가 감동을 준다면 서사 안에 내포되어 있는 혁명적 가능성, 상상력을 통해서 새로운 삶을 구상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상상력에 동그라미 쳐놓으세요. 이게 또 중요하죠. 상상력. 이 상상력 마지막 줄에 있어요. 148조. 그래서 나의 감각과 감성이 효과적으로 전달되고, 그 다음에 셋째 줄에 보면 149쪽에 그런 그 이야기의 개별성과 고유성은 시에서 보편적인 감성과 만난다. 이렇게 났죠. 그렇죠? 그 시에서 이제 감성을 만나는 거죠. 그리고 이제 특정 사건과 계기를 통해 앞으로 나가고, 그 다음에 밑줄 좀 치세요. 149쪽에 여섯째 줄부터 자신만의 길을 찾아가기 위한 노력으로 시쓰기는 매핑 작업과 닮아 있다. 이렇게 났죠. 매핑이라는 거, 지도를 그리는 거죠. 그래서 그런 내용으로 씁니다. 그러니까 매핑이라는 것은 어떤 지도 찾기라고 우리말로 이제 번역을 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자신만의 그 뭐랄까요, 길을 찾아가기 위한 노력, 자신만의 길을 찾아가기 위한 노력이고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고 공동체를 그 움직이는 새 좌표가 된다는 거예요. 거기 나오죠. 거기 그 149쪽의 밑에서 둘째 줄에 보면 끝에 그것은 자신만의 것이 아니고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고 공동체를 움직이는 새 좌표가 되기도 한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지금 나온 8장이 바로 그런 시와 이야기와 관련된 설명을 드렸습니다. 시라고 하는 것은 그 하나의 이야기다. 이야기라는 것은 서사성이다. 서사성. 이 서사성이라는 것은 이야기의 특성을 살려서 서술하는 방식이다. 거기서 써놓으세요. 서사성 땡땡 이야기의 특성을 살려 서술하는 방식. 이야기의 특성을 살려 서술하는 방식이 서사성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것들 염두에 두시고 여러분이 아마 보시면 크게 어렵지 않을 것 같습니다. 네, 조금 쉬었다가 이제 그 다음 장에 나오는 제 9장 시와 시공간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거는 이제 제가 요거 좀 녹화 좀 해놓고요. 한 7시 반경에 제가 다시 초대를 해서